조심스럽게 장담하고 맘 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만담합니다. 여자 셋의 상담도법. 다양한 콘텐츠를 읽고 수다를 떨며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여담입니다. 와, 네. 네, 2022년이 밝았네요. 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세요. 저희 이제 12월에 뵙고 이제 1월이 돼서 1월 2일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다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연말을 맞아 야심차게 휴가를 냈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쉬고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쉬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연말은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맨날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근황은 좀 즐거웠던 일을 말해보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눈이 되게 많이 온 날이 하루 있었잖아요. 그날 제가 눈오리를 첫 데뷔를 했어요. 진짜요? 너무 있으세요? 재밌었어요. 그날 산 거예요. 오. 그날 뭐 다른 걸 사러 무슨 문구점을 갔다가 그게 있길래 사서 띠용? 신나게 나가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몇 마리나 만드셨어요? 많이는 안 만들고요. 한 다 합치면 20마리 정도? 근데 이제 공원을 돌면서 만들어서 벤치에 올려놓고 만들어서 어디 위에 올려놓고 막 만들어서 여기 쫙 세워놓고 이런 걸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오랜만에 굉장히 즐거웠던 눈오리. 요즘에는 또 곰돌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유행이 뒤쳐졌다. 작년, 재작년에 유행했던 눈오리에 이렇게 즐거워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곰돌이가 있다는 거를 2022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네. 눈오리도 안 해본 사람. 예. 네. 키니님은 저는 뭐 별일 없이 지냈고요. 내년에 이제 약간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뀔 예정인데 올해네. 네, 바뀔 예정이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뭐 고민하고 뭐 이렇게 계획 세우고 뭐 그러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다룰 작품은 환상의 빛이라는 영화랑 이제 걸어도라는 영화입니다. 네, 둘 다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일본 감독의 영화고요. 간단하게 좀 작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환상의 빛은 1995년에 이제 발표한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데뷔작이에요. 제가 지금 책도 갖고 왔는데 이 미야모토 테루라는 일본 작가가 이제 쓴 단편 소설집 중에 환상의 빛이라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네, 내용은 유미코라는 좀 젊은 여자가 나와요. 20대 정도의 이제 여잔데 어린 시절 친구인 이쿠오라는 이제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이랑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다가 남편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달리는 전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데 이제 자살로 판명이 나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사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 후에 시골에 있는 이제 바닷마을로 재혼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떠나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의 뭐 생활도 이제 뭐 영화에 그려지긴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그 남편의 자살, 이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룰 작품은 걸어도라는 작품이고 2008년에 개봉한 영화고 이것도 이제 같은 감독의 영화고요. 이 걸어도는 이제 한 대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 가족도 좀 환상의 빛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 가족의 장남인 준페이가 10년 전에 물에 빠진 이제 요시오라는 아이를 구하려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은 매년 이 준페이를 기리는 날을 갖게 되고, 이 10년 만에 이제 10년 동안 이제 그 준페이를 매년 기렸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날은 그 이제 10주년, 준페이가 죽은 지 10번째 기일이 된 날에 그 날에 대한 이제 묘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료타라는 이제 차남과 지나미라는 이제 딸이 준페이를 기리기 위해서 부모님 집에 와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좀 그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영화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같이 좀 고르는 데는 이제 우리 산도님이 좀
네, 골라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랬나요? 혹시 이 두 영화를 같이 좀 떠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아 저는 네. 사실은 걸어도를 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처음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환상의 빛은 원래부터 이제 보고 있었고,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초기작들이 조금 뭐랄까 죽음과 가족, 그와 이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탐구하는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묶는다면 환상의 빛과 걸어도 뭐 원더풀 라이프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그 이후의 작품들도 이렇게 저렇게 뭐 아버지와 뭐 이런 아들 뭐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과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뭐 걸어도는 사실 최근작인 어느 가족이랑도 묶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은 주제를 많이 이렇게 제작을 하는 감독이어서 그래서 비교적 초기작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분의 어떤 초기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키니님께서 이제 곧 순서로 얘기해 주시겠지만 어떤 죽음이나 이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많은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두 영화가 좀 이렇게 비슷한 지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 일단 두 분 영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파괴왕님부터. 예, 파괴왕 개복치는 환상의 빛을 보다 작고요. 네, 백신 3차 부작용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좀 지루감이 없지 않았다. 부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부작이 너무 많아서 폭식을 한 달 동안 했고요. 어쨌든. 그리고 걸어도는 어제 봤는데 이거 전작이 아니겠구나. 최근에 내가 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느낌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결과적으로 두 작품 모두 좀 정적인데 뭐랄까 영상미? 뭔가 그런 거에 감탄하면서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뭘까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예, 좋은 작품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산도님은? 궤도 산도? 졸업용? 여러 가지인데 네. 산도는 환상의 빛은 두 번째 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걸 알고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뒤까지 알고 다시 보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그리고 정적인 이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사실 보다 좀 졸았어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철학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 골몰하게 만드는 게 철학이라면 이 영화가 철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걸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봤는데 너무 감탄하면서 봤어요.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일상성이 무척 잘 살아있는 영화고, 환상의 빛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극작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사나 이런 것도 허투루 쓰인 게 하나도 없고, 같은 대사를 조응을 계속 시키면서, 그리고 변주하고 조응을 시키면서 이게 별다른 큰일은 안 일어나는데도 계속 긴장을 계속 주는 거죠. 계속 긴장을 주고, 그런 스킬? 그러니까 정말 극작으로서의 스킬이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물이 가지고 있는 뭔가 다단한 감정들을 언제 드러내고 언제 감추고, 그리고 뭔가 의무스럽게 이렇게 돌려서 드러내고, 이런 것도 대단히 그런 걸, 그리고 심플한 장면과 대사로 전달한다는 것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야, 이거 너무 명작이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좀 준비를. 네. 저는 저도 이제 이 두 작품을 저는 예전에 봤었었고요.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좀 이번에 좀 꼼꼼하게 보다가 저도 졸았지만 둘 다 좀 정적인 영화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셋다 좋았던 영화를 얘기하는 게 좋았지만 네. 정말 어떤 작품으로서 정말 훌륭한 영화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극으로도 그렇고 영상미도 너무 훌륭하고 어떤 주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이 걸어도는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이제 살아서 영화를 보는 기쁨이라고 평론을 극찬. 네, 극찬을 한 영화인데, 정말 그 정도로 저도 훌륭한 영화다라고 좀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아까 이제 산도님이 말하신 것처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주로 사실 다루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이제 가까운 사람의 죽음, 특히 가족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제가 경험했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혹시 이 두 분은 주변 사람들의 좀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좀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제가 먼저 네. 할까요? 네, 저는 최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 그 최초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뭐 친척도 저는 가깝게 지내질 않아가지고 먼 친척들의 이제 죽음이야 당연히 있었지만 외할아버지 뭐 외할머니 뭐 이렇게는 있었지만 심정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때는 또 어리고 그래서 뭣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상실을 겪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어떻게 제가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지 잘 모르는 것 같긴 해요. 이 영화를 보고 또 키니님의 질문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파괴양. 개복치는 파괴양은 저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제가 떠오르는 주변인들의 죽음은 이제 친척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숙모 정도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었는데, 저 역시 그 유대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서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거나 막 세상이 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거나 그렇진 않아서 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까운 이들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키니님은요? 저는 이제 죽음을 경험한 거는 꽤 많았는데요. 가족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란 사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되는 죽음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상담을 이제 1년 넘게 받으면서 사실 이 사건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구나라고 알게 된 사건인데, 제가 중학생 때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다른 학교로 이제 가게 됐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살을 한 일을 제가 겪었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저는 그 친구랑 연락을 한 일주일 전에까지 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는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경험이니까 좀 멍한 부분이 더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 사실 그 친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상담받으면서 알게 된 게, 그 친구의 죽음이 이제 제가 지금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친구랑 제가 마지막에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혹시 내가 그 친구의 신호를 알아챘다면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좀 비슷하게 약간 위험해 보이는 친구나 약간 좀 그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쓰고 뭔가 그랬던 게 그거의 영향이었구나라고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유미코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환상의 빛의 주인공. 네. 그래서 이제 환상의 빛 얘기를 갑자기 하자면은, 환상의 빛이 처음에 유미코의 어린 시절로 시작을 하거든요. 유미코가 치매인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자꾸 나가요, 집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겠다고. 그래서 유미코가 그걸 몇 번을 붙잡았는데 사실 마지막에 이제 나갔을 때도 이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 가야 된다라고 이제 가는 뒷모습을 유미코가 바라보고, 사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실종이 되거든요. 근데 왜 그 장면으로 이제 이 영화가 시작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그 장면이 유미코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남편이 이제 죽은 것도 사실 남편의 뒷모습이 굉장히 롱테이크로 이렇게 촬영이 되고, 그 뒷모습, 그 떠난 사람들의 뒷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다면, 혹은 뭐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게 유미코의 삶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이 저에게 좀 있었다라고 이 영화를 보면서 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환상의 빛 얘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저 네. 하나만 더 더하면, 네. 제가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생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다가 걸어도 소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되게 야심차게 빌렸는데 다 못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황급하게 뒤를 좀 봤는데, 이제
뒷부분 이 걸어도 걸어다라는 소설은 둘째인 요이치의 1인칭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1인칭의 그 아들이 얘기를 하는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영화 그 이후의 얘기라든지 그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이 남자가 어떻게 느끼고 이런 묘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다라고 지금의 저가 느끼는 그 성실에 대한 여파가 이거구나라고 생각한 문장이 있어서 써왔어요. 읽을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도 아니게 되었다. 그 대신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나에게는 새 딸이 태어났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다고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이런저런 후회나 상실감이 메워지는 따위의 일은 없었다. 잃은 것은 잃은 채로 그대로다. 딱 이건 것 같아요. 괜찮아지지 않은 채로 그냥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구멍이 난 채로 그냥 사는 네네.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아주 비극적이라거나 또 그렇지는 않고 진짜로 그냥 잃은 채로 구멍이 난 채로 상실이 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다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이 작품들을 좀 보게 됐는데 또 환상의 빛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제가 그냥 이 두 작품에서 또 공통점이라고 생각된 지점이 있었어요. 이 두 작품은 사실 이제 환상의 빛이 사별한 그 여자 유미코가 주인공인 영화긴 하지만 그 걸어도 걸어도에도 사별한 여자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 주인공 료타의 아내이고 그 아내도 이제 아들을 가진 채로 이제 남편이랑 사별을 하고 이 료타랑 이제 다시 재혼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료타랑 같이 이제 그 시댁으로 가는 그런 날에 대한 얘기인데 이 재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결혼을 보통 얘기할 때 20대, 30대들의 어떤 전유물, 막 이렇게 사랑해서 뭐 드라마처럼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환상의 빛의 재혼도 전혀 서로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그 남자랑 중매로 결혼을 하게 돼서 그 도시로 가잖아요. 조선시대인 줄. 네. 물론 옛날 영화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걸어도 걸어도에도 이 재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시어머니가 이제 재혼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준페이의 아내도 재혼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 시댁에 오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또 다른 그런 형태의 결혼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는데 두 분은 혹시 어떤 생각을 좀 더 하셨나요? 아니 저는 네. 이 죽음도 그렇고 재혼도 그렇고 다 제가 좀 모르는 영역의 얘기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왜냐면 그냥 너무 전 무난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고 그냥 표피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고 그거를 모르는 채로 그냥 영화를 봤고요. 그냥 저럴 수 있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했어요. 네. 굳이 뭐 영화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세계를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구나 정도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혹시 산도님은 더 얘기하시고 싶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네. 비슷한데 저는 그 환상의 빛이랑 네. 걸어도 걸어도는 약간 경향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95년 영화랑 2006년인가요? 2008년이요. 네, 2008년 네. 그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상의 빛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한 결혼이고 그리고 되게 95년인데도 진짜 조선시대 같은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가족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재혼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딸에게 엄마 역할을 해준다거나 아들에게 아빠 역할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재혼에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아마 지금도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뭔가 드라마틱한 연애나 사랑이나 막 영혼의 강한 이끌림이라든지 이런 게 어쩌면 환상에 속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걸어도는 사실 애정에 기반한 결혼인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이제 료타죠. 자꾸 료이치라 그래. 료타라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항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의 기대를 배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아버지는 싫어할 것 같은 결혼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근데 비슷하게 뭔가 특히 이제 여성 입장에서 사별 후 재혼이라는 이제 선택을 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역할 이거를 기대하고, 그래서 왜 걸어도에서 목욕할 때 좀 뿌듯해하잖아요. 둘이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바랬던 아마 이 사람의 역할이고, 처음부터 왜 계속 교장이라고 안 부르면 안 돼? 거기서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관계나 역할로서 이런 재혼이 이루어졌다는 게 좀 보여서 아마 같은 감독이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제 주변에서 뭐 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꼭 재혼이나 초혼을 안 따지더라도 생각보다 막 대단히 사랑해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진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또 잘 살잖아요, 다들. 그런 케이스들 생각나더라고요. 어떠세요, 기니님? 저는 아까 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막 엄청난 사랑, 뭐 청춘의 사랑 뭐 이런 게 아닌 결혼을 했잖아요, 이 두 주인공 다. 네. 근데 특히 저는 환상의 빛을 보면서 그래도 둘이서 이제 어쨌든 그 이혼을 했다는 어떤 연대 의식을 갖고 있고 각자의 아이를 또 굉장히 잘 돌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쌓아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것도 어떤 그 인연이겠구나라는 사랑의 한 형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되게 다행스러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 네네. 정말. 네. 그래서 이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네, 환상의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아까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계속 묘사가 되죠, 영화가.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유미코가 재혼을 해서 이제 그 시골 마을에 또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하고 새로운 다미오라는 이제 남편이랑 계속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실 좀 행복한 장면도 많이 묘사가 돼요. 각자 맞아요. 아이들이랑 놀고 막 뭐 다미오랑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막 이런 장면도 묘사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혼자 있을 때면 갑자기 굉장히 침울해진다든가 내 남편이 대체 왜 죽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진다든가 굉장히 좀 멍해 보인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혹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유미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거는 저는 되게 슬펐고, 왜 슬펐냐면 사실은 이 사람 좀 쾌활한 사람인 것 같아서. 왜 처음에 그 빨래 공장 가가지고 막 유리문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둘이 그 카페 가가지고 농담을 주고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새 남편이랑 몸을 섞을 때도 되게 장난스럽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랑 대할 때도 되게 저는 처음에 너무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너무 침울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엔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딸한테도 그렇고 잘하고, 아버님 뭐 그 할머니들한테도 다 자기 페이스대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쾌활한 사람인데 굉장히 큰 슬픔을 가슴에 안고 말았구나. 너무 슬프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유영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쾌활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고, 글쎄요, 아까 말한 그냥 구멍이 난 채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냥 아까 말한, 저도 사실 환상의 빛의 그 재혼 그 부분을 보면서 바로 몇 년도 작품인지를 찾아봤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렇게 재혼을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여성의 삶을 또 생각을 해봤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정말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그런 풍광이나 이런 게 나름의 위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그런 풍광 속에서 좋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어 다행이고,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전 남편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 자살에 대한 궁금증,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해서 그냥 저는 구멍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삶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두 분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슬펐어요. 저도 그 초반에 묘사되는 그 전 남편이랑 막 장난치고 막 굉장히 젊은 부부의 모습을 막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쾌활하고 그 밝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남편을 잃고 나서는 이제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멍이 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새로운 지역에 정착을 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데 또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죽음을 이제 완전히 소화하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은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이제 사별은 당연히 모두에게 힘들겠지만 이렇게 이제 정말 이 사별 자체가 좀 트라우마가 된 것을 이제 외상적 사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은 이 죽음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죽음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그날까지도 굉장히 즐겁게 얘기하고 막 평소랑 똑같았는데 갑자기 뭔가 그냥 철로를 그냥 걸어가고 차가 오는데도 그냥 걸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대체 이 남편이 대체 왜 죽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죽음을 전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자기가 왜요? 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이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도 뭐 이 사람이 왜 죽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나에게 어느 정도는 납득이 돼야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계속 그 부분이 계속 비어 있으니까 살다가도 그냥 문득 혼자 있으면 그게 생각나고 이 책에 묘사되는 문장이 자기는 그 선로를 걸어가는 뒷모습에 당신에게 말을 거는 버릇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면은 그 뒷모습에 자꾸 말을 걸게 되더라. 대체 왜 죽었냐라는 질문을 계속 그 뒷모습에 대고 던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물을 진행이었다. 자연스럽게. 네. 두 번째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 남편이 대체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 질문을 이 영화 내내 나오거든요. 이 남편이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울했겠죠. 그리고 그냥 그 순간 죽고 싶었고 그거를 실행에 옮긴 거고 사실 저는 왜를 생각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방금 던진 질문도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렇게 답을 알래야 알 수 없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는 이 여자 주인공이 계속 힘들어질 뿐 아닌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걸 멈춰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영화에서 하려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그 자살을 한 사람들에게 왜라는 질문은 조금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죽었을까? 그냥 그 순간이 뭔가 허무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금방 파경님께서 멈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멈출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쪽일 거라고 생각해요. 멈출 수가 없을 거 같고 없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은 거야. 그 남자는. 그러니까 정말 고약한 함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 잘못인가? 나 때문에 뭔가 그런 뭐 우울을 했든 아니면 뭐 어떻게 했든 나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뭘 알아채지 못했나? 내가 막을 수는 없었나? 그러니까 항상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내가 그의 고통을 몰랐나? 너무 원망을 하고 싶지. 나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을 너무 원망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이미 없어. 세상에 없어.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서 죽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고통의 경중을 또 잴 수도 없지. 고통의 경중을 쟀을 때 그 사람이 더 고통이 심한 것 같은데 내가 원망할 수 있나? 이랬다가 또 아니야 나도 너무 지금 고약한데?
이런 거가 약간 계속 음. 반복. 어느 날은 또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가 또 어느 날은 도저히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 때도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뭐였을까? 그 사람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아무 힌트도 주지 않았지? 그리고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 뭐 이런 여러 정말 수만 가지 질문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왜라는 질문의 대답이 저는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바닷가에서 말해주는 그 대사가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다에 나갔을 때 어떤 환상의 빛 같은 걸 보면서 그게 자기를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의 열망, 죽음을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에 대한 끌림을 표현을 해주면서 근데 전 제일 중요한 대사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닐까? 그게 떠나는 사람이든 남겨지는 사람이든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에서는 사실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사실 환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 남자는 아마 그 환상의 빛을 보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에 이제 끌려들어서 죽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냥 이 영화는 대답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왜라는 질문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 이게 이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에 정말 가까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진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환상의 빛이란 영화를 누가 이제 어떤 강의에서 얘기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끝내 해석되지 않는 뒷모습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뒷모습에 대해서 계속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해석할 수 없죠. 네. 해석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네. 해석할 수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게 뭔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일까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해석하려는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느냐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이런 아까 그 함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외상적 사별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전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 네. 근데 다른 뭐 이런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죽음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지점인 것 같아요. 해석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안 하는 날이 오기도 할까요? 사실 저는 앞서서 네. 그 질문을 그만둬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저야말로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할 거고 몇 년, 몇십 년 이거 계속 하고 그럴 사람이거든요. 혹은 저는 따라 죽을 사람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좀 무서우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이런 질문을 그만둬야 해요 라고 말을 한 거지만 사실 어려울 거라는 건 누구고 잘 알고 좀 궁금해요. 그런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새로운 남편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납득이 되고 멈출 수 있을까? 혹은 나중에 그 질문의 횟수가 좀 적어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그냥 결론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애도에 대해서 이제 그 성공적인 애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거. 근데 다른 형태의 관계로 사랑하는 거. 다른 형태의 관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사람 이해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즐거운 기억들을 같이 또 추억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왜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답을 내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왜를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은 이제 아마 이 환상의 빛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이 그거에 대한 좀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애도에 관련한 그 내용은 저희 팟캐스트 유언에도 잠깐 나온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애도라는 행위가 능동적인 행위라는 말씀을 키니님이 하셨었거든요. 그게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이 지금 말씀하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죽음이나 상실 같은 게 보통 당하는 입장이어서 내가 피동이자 수동이 되는 느낌으로 이제 허우적되기 마련인데 애도라는 능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거를 어떤 부분으로서는 극복할 수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바로 기억이 났고 그리고 이제 키니님께서 이 영화는 질문을 하는 영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저는 그 질문을 계속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일상이 계속 되고 살아가고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제일 좋은 장면이 사실 부엌에서 뭘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는 뒷모습이 제일 좋아요.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도 사실은 이 마음은 여러 가지니까요. 질문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자기가 이제 있어야 하는 자리, 물론 있어야 하는 자리는 가부장적이지만 있는 자리에서 흥얼거리면서 그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 좀 종교적이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질문을 아까 이제 파기양님께서도 질문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어느 날 멈추는 날이 올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딱 생각한 게 이 영화에서 질문을 계속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다. 때로는 너무 이제 어떤 고향에 갔다 왔을 때 또 이렇게 확 이래가지고 또 막 휘몰아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너무 즐거운 또 일상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살아갈 수 있어. 그 질문에 아주 잠식되지 않을 수 있어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애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애도 과정에 대한 모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듀얼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과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계속 그 상실에 대해 슬퍼하고 계속 그 왜라는 질문도 거기 포함되겠죠? 네. 계속 그런 과정. 근데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회복하려는 과정.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는 게 듀얼 프로세스 모델인데 이 주인공 유미코가 하고 있죠.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런 게 있구나. 너무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게 끝날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끝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기억을 잘 간직한다, 혹은 아까 이제 구멍난태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지 이게 막 언제 끝나고 메워지고. 네, 메워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끝났다고 생각해도 끝난 게 아니겠죠. 맞아요. 질문이 달라진다거나.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더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된다든가 뭐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좀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환상의 빛 이 영화가 또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나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특히 진짜 와 정말 아름다운 영화다. 모든 그것을 다 이제 스크린샷으로 해도 너무 아름다운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영상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의 가장 좋았던 점이 사실 그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좋다. 이 뉘앙스 맞아요? 약간 술을 마셔야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 환상의 빛이라는 이 제목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뭐 아버지가 바다에서 나를 끌어다니는 빛 이 의미 이 대사를 놓고 지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별개로 저는 빛에 주목을 해서 빛을 많이 담아내는 맞아요. 그런 영화라서 지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반에는 아까 그 자살한 남편의 뒷모습을 보여줄 때도 약간 흑백 느낌의 맞아요. 그런 식의 그 화면도 너무 좋았고
그 바닷마을로 이사를 갔을 때 그 거기는 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장소 선정을 정말 다 많이 잘하는구나. 굉장히 섭외를 위해 여기저기 다녔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물론 95년작이니까 훨씬 지금보다 아름다운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특히 저는 그 아이 둘이 호숫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인데 그 호수의 염전 빛이 아닌가요? 너무 염전. 아름다워. 염전이라서 비치는 것 염전.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모습이 비치는 게 진짜 입 벌리고 봤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네. 장면이다. 이건 두고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을. 그래서 정말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이고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보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사실 흑백 영화는 아닌데 좀 흑백 영화가 맞아요. 네. 조도가 좀 낮고 굉장히 약간 관조적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 자체가 좀 시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이 롱테이크로 이렇게 찍는 것도 계속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좋았나 보다. 네. 특히 바닷가 묘사가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아름답고.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비슷하고요. 아까 왜 그래서 졸았나 보다라는 제가 이번 다시 보면서 음악을 극단적으로 안 썼어요. 이 영화는 음악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졸렸나 보다. 네, 음악이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 엄마랑 헤어지는 전철역에서 처음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음악이 나오네? 라고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음악이 거의 안 나와요. 맞아요.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랬던 것 더욱더 같아요. 관조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터널과 빛을 쓰는 방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야기랑 겹쳐서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는 물론 육교였지만 근데 육교 그 전신이 왜 그 자기가 사는 무슨 상가에 이렇게 1층 왜 어두운 데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마치 터널처럼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나가시면 애가 막 뛰어서 가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어두운 데서 그 빛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고. 근데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은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놀고, 그 제일 마지막에 왜 터널을 막 가가지고 밝은 데로 가잖아요. 저는 거기서 쟤들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유미쿠는 어떡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식의 방식으로 장면이 설정이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를 했고, 그 할머니 이야기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영상미들이 어떤 이야기와 너무 잘 붙어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롱테이크는 제가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디에 도착할 때 항상 롱테이크로 찍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고 그 집에 도착하고 어딘가로 새로 도착할 때 항상 멀리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경한 얼굴이라든지 낯선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 안 잡아내고 그냥 전체에 녹아드는 하나의 풍경으로서 존재하게끔 계속 롱테이크를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셨나요? 지금 잠깐 다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아이들이 뛰어가는 장면과 그 거의 마지막이죠.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를 태워주는 아버지와 그 새로운 식구,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게 일상으로의 회복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삶은 지속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줘서, 또 마침 봄이 다시 올 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주방에서 흥얼거리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다 좋았는데 좋은 거는 모르겠고, 그냥 저는 계속 이 뒷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는 뒷모습, 할머니 떠나는 네, 할머니 뒷모습. 떠난 뒷모습. 그래서 이거는 걸어도에 대한 평론이긴 한데, 그 이동진 평론가가 그 걸어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사건은 영원한 여진으로 남는다라고 했는데, 그 뒷모습이 이 여자에게 계속 어떤 여진으로 남아있다? 이런 걸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환상의 빛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더 이 환상의 빛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넘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고, 네, 저희 걸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걸어도 너무 좋아하셨는데, 아니 딴 얘기인데 저 걸어도 보면서 너무 남매 여름밤, 저희가 다뤘던 남매 여름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도님이 좋아하시겠구나. 그렇죠. 싶기도. 정확한 저를 아시는 분들. 했는데 이 걸어도는 이제 이 대가족에 대한 얘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걸어도의 좀 주제라고 하면은 각 가족 구성원들이 이 큰 형 준페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좀 겪어내는 방식과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각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혹시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좀 더 이제 많이 있으면 생각을 하게 됐다든가 좀 인상적인 인물들이 있었나요? 전 역시 어머니 키키키린. 네.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 영화의 그 가족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좀 생각이 났고, 그 약간 무뚝뚝하고 그런 모습이 저희 아버지 같고 좀 귀여우시잖아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그 우리 엄마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더 이입 비슷하게 했던 것 같고, 근데 키키키린이란 배우를 워낙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 역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무르듯 자연스러운 진짜 우리 할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가 뒤에 약간 서늘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역시 연기를 잘하는 배우답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모성애와 정말 많은 걸 담아낸 그 캐릭터? 저는 키키키린이 좋았던 건지 이 역할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는 키키키린 역할 보면서 정말 시댁살이를 많이 시키시는구나. 웃으면서 할 말 다 하고. 너무 맞아. 저한테 너무 시댁살이라고. 좋아할 수 없었다.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좋았다기보다는 저도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인상적인. 네. 네. 약간 인간적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선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다 좀 비슷했어요. 저는 그 아버지 장면을 보면서 저 막 소리내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들 다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참 일본의 아버지인데도 또 알겠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왜 저래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어머니가 하시는 그 간접 화법의 어떤 돌려까기랄까 이런 것들 막 내공이 장난 아니죠.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도 했고, 저는 다른 거보다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겪어내는 방식이라는 키니님의 이제 질문에서 어쩌면 이 가족 중에 그 누나, 그러니까 큰형, 작은 누나, 막내 이럴 것 같은데 그 딸이 제일 잘 받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일 좀 건강해 보였어요. 그 딸이 거기 이제 친정에 갔다가 돌아가는 차에서 남편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진짜 엄마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딸이나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 노후는 내가 책임지지 죽은 준페이 오빠가 책임지진 않지 않냐. 맞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딸이 할 법한 일. 맞아요. 아니 딸이나 신경 쓰지. 그렇죠. 네, 저도 제일 재밌었던 거는 키키키린 그 역할이었고, 특히 이제 사실 그 요시오를 괴롭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요시오가 이제 죽은 준페이가 구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매년 준페이 기일마다 불러서 부르죠. 불러서 뭐 그냥 근황 물어보고 어떻게 사냐 물어보는데, 사실 그 요시오가 엄청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25인가로 나오는데 뭐 이것저것 했는데 잘 안 되고, 지금 광고회사에서 알바하는 친구로 나오고 좀 살이 많이 찐 친구로 나오는데, 이제 요시오가 이제 가고 나서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뭐 광고회사 뭐 그런 걸 다니니? 막 우리 준페이가 살아 있었으면 막 훨씬 더 막 잘 살았을 텐데 고작 저런 애를 살리려고 내 아들이 죽었다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 친구를 비난을 하거든요. 류타가 막 아니야 뭐 형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화 후반부에 료타가 이제 엄마한테 요시오 이제 그만 불러도 되지 않냐, 요시오 좀 힘들어 보인다 좀 이랬더니 엄마가 이제 키리키린이 그만큼 힘들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살렸는데, 내 아들이 살렸는데 그 정도 괴로울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고작 10년에 잊어버리면 안 되지. 네. 근데 그게 약간 되게 섬뜩하면서도 네. 그럴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시월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되게 현실적이에요. 네. 뭐 유난히 착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고 맞아요. 맞아요. 다 서로에게 적당히 상처 주고 맞아요. 또 적당히 막 살아가고. 진짜 가족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가족 같아요. 진짜 현실적이라고 느꼈고, 음. 막 료타가 이제 자기 죽은 형한테 열등감 느끼고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네. 현실적인 것 같고, 왜냐면은 죽은 사람은 이상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막 이 사람 얼마나 착했고 얼마나 훌륭했고 그런 공부도 얘기밖에 잘했고. 안 하지. 뭐. 네. 근데 사실 안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있어도 의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 부모님은 무조건 살아있었으면 뭐 자기 병원에 물려받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료타는 그거에 비해서 자기 잘 못됐다 이런 열등감이 계속 있고, 이런 것도 되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저는 이 준페이랑은 사실 그렇게 관련은 없지만 그 아츠시라고 이제 그 료타가 재혼한 그 아내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도 사실 아빠를 잃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원래 죽은 아빠가 가졌던 직업인 그 피아노 조율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료타랑 겹쳐졌어요. 왜냐면 료타도 어릴 때 아빠를 따라서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이제 그런 일기를 쓴 일기장을 발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츠시도 자기 피아노 조율사나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것도 굉장히 겹쳐져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잘 좀 극복한 사람은 딸인 것 같다고 얘기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셨는데, 나라면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런 상황을 겪으셨을 것 같으세요? 이 인물들 중에 제일 나랑 가까운 인물이 있다면. 저는 좀 료타 같았을 것 같은데, 료타 더하기 엄마 더하기 아버지. 다 더하기. 네, 더하기인데 네. 기본적으로 겉 외양으로는 료타처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뭐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뭐 이미 지난 일이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그걸 다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요시오가 왔을 때 저렇게 못난 애를 구하려고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엄마처럼 왔다 갔다 했어. 료타처럼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엄마처럼 아니지, 그래도 와서 좀 기억하고 고생해야지, 이거 약간의 쾌감을 좀 느끼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막 마냥 선하거나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간직한 채로 겉으로는 덤덤함을 유지한 채로 속으로는 계속 애가 타들어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게 되게 잘 드러난 것 같은데, 부모인데 자식을 그렇게 잃었으면 이 부모님처럼 했을 것 같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형제는 저도 여기 써놨어요. 부모 형제 차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는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뭔가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보면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채 하지 않았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는. 그리고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인이니까 되게 의미가 있고, 그 죽음에 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되게 이렇게 막 기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잊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헛되지 않아 막 이렇게 막 설득하고 부모님에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이랬을 것 같고,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잘 만든 영화인 지점이, 그냥 아까 그 역할, 그러니까 부모냐 형제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차이를 정말 잘 드러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이 제일 이 문제에 좀 쿨한 것도 되게 있을 법한 일인 것 같고, 이 형제 간의 뭐 약간 경쟁의식 이런 것도 너무 있을 법한 일인 것 같고, 그냥 다 저는
다 나라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그렇죠. 하면서 내가 저 자리라면, 네. 저 사람이라면. 요시오가 번듯한 직장을 가진 그런 정말 사람들이 다 잘 컸네라는 사람으로 컸다면 이 부모님의 분노가 덜 했을까요?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네. 더 괘씸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어떻게든 괘씸했어. 저도 그럴 것 같아. 어떻게든 괘씸했을 것 같아. 잘 음. 살았어도 괘씸하고 쟤는 아무 죄책감도 없이 저렇게 자기의 어떤 영화와 성공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간다고?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할 수도 지금의 요시오처럼 막 쩔쩔매고 이런 모습은 그것대로 화가 나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되게 막 말쑥한 모습으로 와서 당당하게 뭐 하면 그것대로 화가 나고 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그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모님들이 아직 그 아들을 떠나보내지 그쵸, 못했다는 그쵸. 증거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요시오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요시오는 미웠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갑자기 유언이 생각이 나네요. 그쵸. 네. 저는 네. 마지막 추천 작품 유언. 네. 유언의 생각이 엄청 났어요. 음.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서 쓰인 책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유언 얘기하면서 키딩도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이제 형제 관계에서 특히 약간 동성애 형제 관계에서 그 윗사람을 잃었을 때 아랫사람이 이렇게 계속 그 그늘 안에 사는 거, 죽은 형제의 그늘 안에 사는 일이 좀 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내가 그 사람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 그런 압박? 맞아요. 그래서 요타 시점에서 전개가 된 게 재밌었고, 물론 이 며느리가 이 뭐 준피의 죽음에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며느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재혼해서 애 딸려 왔다고 저렇게 눈치를 주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 끼끼끼린 시어머니가 차라리 이혼이 낫대. 네, 차라리 이혼이 낫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잠옷을 사놨는데 남편 잠옷만 사놓고 계속 네. 아들한테는 존칭인 거예요. 군 붙이는 네, 게 무슨 약간 붙이실 멀리 군, 이렇게 이렇게 부르고 남 부를 때 네. 하는 것처럼. 얼마나 가시방석일까 저기가. 그런 생각. 다신 가지 않지. 괜히 잡아간다고 했다. 그럼요. 다신 가지 않아도 착한 이해할 수 며느리야. 있다. 맞아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 영화의 저는 주제가 뭐 이 죽음도 있지만 이 가족이라는 것 자체도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이 약간 지긋지긋함? 그럼에도 이렇게 매년 모여서 함께하는 것 이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마지막에 뭐 엄마 아빠랑 뭘 하기로 했는데 사실 엄마 아빠가 몇 년 후에 죽었다 이런 나레이션으로 좀 끝나죠. 네. 그래서 어떤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탄도님은? 저는 이제 지긋지긋하고 그럼에도 함께하는 것 이게 이제 진짜로 상황이나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각자 아마 이제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고 내가 경험한 가족에 국한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당연히 이제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아까 얘기가 나왔던 어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성격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조금 가족이니까 좀 너그럽게 서로를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 주겠지. 그래, 상처 주겠지. 뭐 그렇게까지 폐륜적인 건 아니잖아. 막 이 정도. 그리고 왜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하잖아요. 특히.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의 마음에 대한 여기보다 더 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숱한 일상 언어에 숨어 있는 이 의미와 막 그래서 이렇게 감정 노동하는 느낌인가? 그래서 왜 가족들 한번 만나면 지금 축 빠지고 이런 마음이 일상 언어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말을 정확하게 잘 안 하고 저는 그런 거 정말 피곤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너그럽게 서로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제가 중년이고 이제 부모님이 노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왜 제가 어디서 이런 걸 봤는데 왜
엄마는 처음이었어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한 반박 글 같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변명으로 안 쓰면 안 되나? 그런 거 너무 싫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 이유가 그게 뭔지는 알죠. 어른과 아이가 있을 때는 어른이 좀 더 어른스럽게 굴어야 돼. 그건 맞아. 근데 이제 그 말이 나온 배경이라는 게 내가 그 당시에는 너무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 어른이 돼서 봤을 때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엄마도 그때는 엄마도 처음이고 이러니까 그랬을 수 있다고 약간 이해하는 그 맥락에서의 말인데 그것까지 이렇게 막 거부하고 내가 그거를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잖아요. 잘 자란 거잖아요.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내가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받았나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글을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 독립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러니까 미숙했던 부모, 미숙하게 구는 부모 당연히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노인이 되시면 또 말이 안 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모님을 많이 경험해보진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시는 분들이라서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순간이 저는 두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모가 나의 부모인 역할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걸 인식하는 저는 그건 뭐 청소년기 정도라고 생각해요. 아, 엄마도 인생이라는 게 있구나. 아빠도 젊은 시절과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독립이라면 두 번째 독립은 이 사람들의 보호자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는 게 두 번째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미숙하게 굴거나 몸이 쇠약해지거나 정신이 쇠약해졌을 때 내가 내 일상과 내 삶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케어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그게 두 번째 독립이지 않을까? 내 생활이 좀 안정적이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진짜 어른이네요. 물론 안정적이지 않아도 닥치면 해야 돼요. 닥치면 그리고 닥쳐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닥쳐오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뭔가 심정적으로라든지 일상적으로 독립해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갈리거든요. 물론 저도 너무 갈리는 상황까지는 안 가봤지만 아직 그래서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너무 어른의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저는 네. 첫 번째 독립 청소년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두 번째 택도 없고 저도 일단 그 뭐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잖아 이걸 봤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일단 저는 그 생각을 스스로 깨우쳤어요. 저는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10대, 20대를 보냈는데 30 초반쯤 되면서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고 특히 내가 첫째고 하니까 더더욱 미숙해서 나한테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우치고 뭐 뿌듯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에 든 생각 그래 그런 말은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자식이 해주는 게 맞지 했지만 한편으로는 말하고서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갑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엄마 아빠라면 나은 상황인 거 아닌가? 맞아요. 여전히 진짜 60, 70이 돼도 좀 철이 없고 자식한테 못되게 굴고 미숙하게 구는 어른이 많은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미숙함과 잘못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 차갑지 않나? 모멸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가족에 대해서 생각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상처를 가장 깊게 줄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은 과거에 그런 것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저랑 동생도 정말 호접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지 않는 것도 가족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경계선을 알고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처를 깊게 주려면 줄 수 있지만 그럼 줄 수 있다는 거에서 지긋지긋함을 느끼는 거랑 약간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런 약간 아슬아슬하다면 아슬아슬한 그런 거를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냥 그 토대 위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가족과 사이가 되게 좋다고 느끼는데 그게 그거 같아요. 예전에는 할 말 그냥 다 해버리고 막 서로 되게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상처받았다면 이제는 저 혹은 저도 모르게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할 말을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한편으로 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평화로워요. 네. 꼭 필요한 말은 물론 해야 되고 쓴소리여도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상처를 주기 위한 말들과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가족 관계에 있어서 해봤습니다. 선을 넘으면 절연. 끝입니다. 파. 끝입니다. 파국분입니다. 근데 저도 가족이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역사가 있고 상처를 주고 뭐 어쩌고한 역사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을 한 게 이 료타도 이제 자기가 직장을 잃은 거를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거짓말을 계속 해요. 사과를 복원하는 중이죠. 네. 계속 대단. 진짜 엄청 웃었어요. 차가이 되었어. 고흥에서 샤가했어. 그런데 그게 뭔가 뭐 거짓말을 해서 막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더 평화롭고 그래서 굴러갈 수가 있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진짜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 그래도 이제 같이 있는 거? 그래도 같이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근데 그 미묘한 불편하면서도 편한 거? 그래도 그쵸. 불구하고 네. 이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는 끊기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끈이 있는 관계? 그게 정말 좀 가족이 특별한 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저기였잖아요. 지긋지긋하지만 함께 해야 하는. 네. 근데 정말 아니다 싶을 땐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요. 그쵸. 네, 그거는 맞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운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가족한테 되게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고 함께 있는 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게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면은 가족이란 거에 연연하지 않고 끊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절연. 네, 그럼요. 맞아요. 네. 제가 이 며느리였다면은 시댁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까지? 난 너무 좀 가부장인가? 저라면 그래도 그냥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가고 저는 좀 할 말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때는 여자가 술잔은 받지만 마시는 거 아니라고 했을 때 어머니 주셔서 먹으라길 먹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라던가 나는 술도 못 마시겠네 이렇게 막 말을 한다던가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네. 수동 공격의 향이야 진짜. 그 연기를 너무 잘해. 피곤. 정말.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이라서 일본은 왜 그게 직설적으로 특히 여성들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이런 그 시어머니한테는 똑같이 수동 공격으로 반응하는 게 좋나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최대한 안 보고 그냥 네. 1년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이해를 할 거거든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는 여자라는 것. 그리고 그 자식을 잃고 하나 남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기대에 배반하는 결혼을 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 멀지도 저는 이해를 조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 마음에 좀 안쓰러움이 들겠죠. 근데 나한테 이렇게 수동 공격을 퍼부어. 그럼 다시 나는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가와 며느리지만 실제로 가족들 사이에서도 어떤 상처는 좀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뭔가 그것에 대해서 벌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갑자기 저희 엄마가 한 말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기억을 한 거는 저희 엄마는 저희 친할머니한테 좀 실살을 당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관계라고 엄마랑 이제 할머니는 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음. 저희 친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랑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엄마는 너무 친할머니가 안쓰럽고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할머니가 이제 뭐 엄마가 결혼했을 때 뭐 약간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 저희 엄마 집이 이제 전혀 돈이 없는 집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 그거 하나만 두고도 친할머니를 다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알 네.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약간 친할머니가 엄마한테 약간 나쁜 말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친할머니 나쁜 사람, 엄마는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토리가 있는 관계라는 게 좀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이 며느리도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자주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걸어도인데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제가 진짜 고민해봤는데 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걸어도라는 걸 놓고 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걸어도라는 이 도의 의미를 정말 모르겠어요. 유독 걷는 장면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일단 그 더운 여름에 궁금해요.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이거 되게 고민스러워서 그 극 중에 나오는 노래가 맞아요. 걸어도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따라서 써봤어요. 와우. 자막이 나오니까요. 와 그래도 왜?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그냥 뭐 거리의 불빛이 아름답고 유고함하고 막 이런 건데 이 부분 걸어도 부분이 뭐냐면 걸어도 작은 배처럼 나는 흔들려서 당신 품에 안겨 여기까지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걸어도 작은 배처럼 흔들린다는 거는 아주 많이 걸으면 걷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는 흔들려. 이게 뭔가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평생을 봐왔는데도 아직도 좀 어려워. 좀 흔들려. 근데 그 이후에 아까 키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긋지긋하지만 함께 있고 이런 것들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당신 품에 안겨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가족이 줄 수 있는 위안 같은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 제목을 지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역시 괜찮았어? 뭔가 있어 보인다. 만들었어. 감독님이 이야기 들으면 엄청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만들어내었어. 어떻게 알았지? 나도 몰랐던 거. 우와. 그럴 듯하네요. 오 네. 진짜. 저는 제가 질문 던졌지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영화에 나오는 이 노래가 또 되게 의미 있는 노래예요. 그쵸, 맞아요. 네, 이 노래를 그냥 그 키키키린 역할의 그 할머니가 그냥 좋아하는 노래라고 나오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약간 외도를 하는 그 그 여자의 집에 쫓아갔더니 그 집에서 흘러나왔던 그 노래인 남편이 거야.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부들부들. 근데 그 노래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듣고 있는 거야.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그 판을 샀대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무서워.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많이 웃는데 너무 무서운 사람. 그런 스토리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이 가족이 다 같이 걷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게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저런 상처도 주고 뭐 거짓말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같이 걷는 거. 그래서 걸어서 뭔가 뭐 완성이 되거나 치유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걸어도 힘든데 계속 같이 걷는 거. 이게 가족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얕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들이 있을까요? 저는 네. 그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들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 당장 환상의 빛도 그렇고 걸어도도 그렇고 그 집의 느낌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 바닷마을의 집 그리고 어느 가족도 그렇고 그런 집의 형태랄까? 그런 게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서 그걸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고 또 걸어도는 여름이잖아요 배경이. 그쵸. 그 초록 나무 또 우리 녹화하는 게 겨울이다 보니까 아 맞아 여름엔 저런 게 있지 화면으로는 막 느껴지는 막 등에 땀으로 달라붙을 것 같은 그렇게 막 그런 장면들이 저는 또 보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역시 고레다 히로카즈는
이야기가 우선이긴 하지만 저는 영상에도 능한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남매 여름밤 생각이 난다고 했는데 가족끼리 다 같이 수박 나눠 먹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너무 그 여름 같고 정말 그 대가족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 물론 그 음식 사이에는 해먹고 네, 막. 음식 해먹고 네. 이런 게 물론 뭐 수동 공격의 향연이고 난무하지만 하지만 뭔가 그래도 가족끼리 모든 수박 말에 뼈가 같은 거 있어요. 나눠 먹고 하찮 타길래 자기인 줄 알았대요. 나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다가 너무 좋아. 웃겨가지고 진짜. 그냥 뭐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다 같이 걷는 거 그런 걷는 장면이 또 되게 길게 묘사가 맞아요. 되고 마지막 장면쯤에 이제 그 노부부가 같이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좋았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도 지금 나온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모든 장면 그러니까 거기가 같은 가족인데도 구성원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어떨 때는 아버지 아들 이렇게 가고 어떨 때는 엄마 아들 며느리 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달라지면서도 같은 길을 계속 오르내린다는 게 되게 상징적인 가족의 구성과 해체와 뭐 모임과 헤어짐과 이런 것들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저는 아까 하찮은 게 난 줄 알고 보면 진짜 크게 웃었어요. 진짜 크게 웃고 너무 좋다 저 사위. 아 진짜 짱이다 저 사람. 약간 저랑 비슷하다고 느껴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저런 진짜. 사위 있으면 진짜 깔깔깔 이수동 공격의 향 난무한 이 가족에서 최고의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아기가 밤에 혼자 나와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한테는 피아노 조율사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왜 음악 선생님이 좋아서요?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친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맞아. 할아버지에게는 그랬다가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밤에 나와서 아빠가 했던 것처럼 조율사가 되고 그 장면이 너무 찡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저 그것도 좋았어요. 그 엄마랑 그 아이랑 먼저 이불에서 대화하고 있다가 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사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현재의 남편 그러니까 또 다른 아빠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움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대사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 아빠는 어디 갔어? 뭐 이런 질문을 던졌나 아기가? 근데 엄마가 아빠는 너 안에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죽었다고 사라지는 맞아.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료짱은 자기 이제 새아빠 료짱을 했던 료짱은 이제 서서히 들어오겠지. 뭐 그런데 료짱이 들어와서 이제 그 앞에 맥락을 모르고 내가 뭐 어딜 들어가? 뭐 배꼽으로 들어가? 그래서 다 같이 막 깔깔깔 하는데 좋았어요. 네, 그 너무 장면, 좋았어요. 맞아요. 네. 저는 이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료짱 서서히 들어오겠지 할 때 들어와. 천재. 맞아. 네. 맞아.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더 얘기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어떠실까요?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그냥 이렇게 뭔가 보너스 트랙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야심차게 빌렸지만 다 못 읽은 걷는 듯 천천히라는 이 고레에다 감독의 에세이예요. 무슨 신문에 연재를 한 짧은 칼럼을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걸어도와 관련한 책 그 챕터들이 있었는데 되게 좋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감독이 갖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와 수염과 그리고 아빠 무릎에 앉은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환상의 빛에서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할아버지가 왜 그 남자애한테 이렇게 오라고 해서 무릎에 앉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 배에서 누워있는 장면 그쵸. 네, 배에서 이제 이렇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앉아 있으면 무릎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아빠의 할아버지 얼굴이 이 아이의 얼굴 위에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구도가 좀 인상적이네라고 생각했는데 이 걸어도 소설 마지막에 보면은 그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아버지 죽음에 관련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 밤에 이제 가서 봤더니 관에 아버지가 입을 벌리고 계셨던 거죠. 근데 밤에 잘 때랑 똑같이 아버지가 입을 벌리고 주무셨나봐요. 똑같이 벌리고 주무셨길래 이제 가족들과 의논을 한 거예요. 이건 너무 흉하지 않냐. 어떻게든 하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청 같은 걸 대서 아버지 이제
입을 이렇게 닫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빠의 턱을 만지게 됐는데 수염이 좀 자라신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대요. 피부가 수축하면서 뭐 수염이 좀 나오는 장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거를 까끌까끌한 수염을 만지면서 그걸 떠올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빠가 자기를 무릎에 앉히고 같이 야구를 봤는데, 같이 야구를 봤는데 아빠가 이제 턱이 자기 머리에 닿을 때 까끌까끌하니까 아, 아빠 까끌까끌거려 이러면 아빠가 더 막 일부러 장난으로 이렇게 했던 게 생각나서 이 류타가 펑펑 울었다는 장면이 있어요. 이 소설에. 근데 이 에세이에 보니까 그게 자기 경험이더라고요. 그 아버지 장례할 때 입을 닫아준 것까지도 다 그게 자기의 경험이고 그래서 환상의 빛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굉장한 읽어봐야겠네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세이에서 엄마의 등이라는 글도 있는데 그 글은 이렇게 이 걸어도를 어머니 죽음 이후에 자기에 대한 뭐 후회 이런 걸로 시작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왜 시작하게 됐는지 아주 짧게 나오는데 그 장면도 그 글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2권이나 읽으시는. 다 읽지 못해서 허겁지겁 네. 읽었더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환상의 빛이랑 걸어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혹시 이 두 작품이랑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이 작품 생각난다라는 작품이 있으면 네, 추천을 저는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백오유 작가의 유언 책이 굉장히 생각이 났고 더하기 여담에서 다뤘던 유언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홍보를 좀 해보고요. 네. 선주님 혹시 떠오르신 거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이 두 책이랑 그 고레에다 감독 다른 영화들 다 보도 연결이 다 될 것 같고 저는 한국 영화 중에 살아남은 아이라는 독립 영화가 있어요. 2017년 작품인데 그게 이제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고 그 아들이 구해낸 아이를 이제 우연찮게 만나서 뭐 관계를 맺는데 이거는 근데 좀 하드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 남자애가 자기가 살려고 저 기억이 맞다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이 부모님들의 어떤 미침.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고백하는 남자아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남자아이 막 목을 조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최무성 배우와 성유빈 배우가 아버지와 아들 역할을 하시는데 굉장히 열연을 하고 그 영화 예전에 독립영화관에서 봤는데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걸어도 보면서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네. 오늘 내용과 상관없이 네. 지난 녹화와 관련해가지고 네. 정정돼 할 게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정진수 의장을 맡았던 배우를 네. 너무 깠던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셨어요? 그 부분과 제가 습지생 때 보고서를 추천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본가에 갔다가 있어서 읽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현재 감성으로 읽기엔 소위 빠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정진수 의장을 맡았던 배우에 대한 비난과 습지생 때 보고서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겠습니다. 네. 이거 꼭 네, 보셔야 될 텐데.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바로 어제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사실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기를 봤는데 너무 저희가 오늘 다룬 두 작품이랑 연결되어 있는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가족의 죽음을 겪고 그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이제 두 주인공이 나오고 이 두 주인공이 사실 약간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사이거든요. 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어떤 이제 도시로 그 연극 연출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차를 운전해주는 젊은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운전수랑 이 남자랑 처음에 되게 비즈니스 관계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점점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둘 다 이제 자기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겪는 일, 나누는 그 대화들,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 그 연극 연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뭐랄까 치유적인 지점도 있지만 약간 그 영화의 메시지는 그냥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감당하면서 그냥 앞으로 살아가는 거다.
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대사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감당하고 고통 감당하고 살다가 그냥 사람들을 돕고 살다가 얌전히 죽고 나면은 우리 둘의 고통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의 고통을 뭔가 하느님이 이렇게 연민을 갖고 막 보살펴 줄 거다.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는데 뭔가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그게 그 전혀 상관없는 전혀 모르던 관계인 이 두 주인공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면서 나오는 얘기여가지고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영화는 안 졸린가요? 졸렸습니다. 제가 같이 보러 간 친구가 이제 잤다. 아 이런 영화의 숙명인가? 되게 길지 않나요? 네, 3시간이고 하지만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 이제 2022년 첫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안녕. 받으세요. 안녕.